자, 오늘의 주제 한번 보시죠. 서울이 투자의 핵이다. 움직여라. 자, 서울에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 가장 또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재개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것은 이제는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서울이 지금 투자의 핵이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집값 어쩌나 내년 서울 입주 물량 34% 감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요게 이제 이 색깔이 전국이고요. 이 주황색 색깔이 서울인데요. 서울에 올해만 보면요. 올해 그 입주 물량이 31,211가구에서 내년에 24,463가구. 즉 상당히 대폭 줄어들죠. 이거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10년 가까이 그 누적돼 왔던 재개발 재건축 규제의 그 영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집값은 또 지금 집값 14개월째 상승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가장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르는데 내년도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급의 절대 부족은 뭘 불러요? 집값 상승을 부른다. 자,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에 2011년도 박원순 전 시장이 들어오면서 뉴타운 재개발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도시 재생으로 한 10년 가까이 지금 진행을 해왔죠. 도시 재생은 뭡니까? 무분별한 그런 어떤 대규모적인 개발 전체를 다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동네를 없애고 새 아파트를 짓는 개발이 아니고 그 동네에 필요한, 한마디로 좀 필요한 시설들을 갖춰주고 계속 거기 머물러 살 수 있게끔 한다는 그 도시 재생. 자, 그런데 그 바람에 뉴타운 재개발 지역들의 해제가 계속 속출이 됐죠. 그래서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했던 지역들 다 해제가 되고 도시 재생으로 지금 다 전환이 돼서 계속 여태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지금 항상 그 도시 재생을 얘기할 때 이 3차 뉴타운인 창신 숭인 뉴타운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3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되면서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예,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잘 될 것 같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도시재생의 결과, 도시재생 왜 실패했나? 실패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죠. 창신 승인 예산 전수조사 해보니 안 하니만 못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낡은 주거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에 재생이 시작될 때와 똑같이. 지금 창신 승인 뉴타운, 여기가 도시 재생으로 시범지역으로 해서 이미 여기는 끝났거든요. 도시 재생이. 돈이 지금 1,000억 이상 들었다고 해요. 여기에 도시 재생으로 들어간 돈이 1,000억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돈들이. 그런데 이게 건물 지을 돈 집수리 예산에 더 넣었어야 이럴 바에는 공공재개발 하겠다. 서울시는 불허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떤 한 상인의 얘기인데 서울시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 건 아니지. 해주긴 해줬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라 그렇지. 이게 지금 도시 재생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주장을 많이 했듯이 무조건적인 도시 재생이 아니라 재개발을 해서 동네를 싹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역들은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이렇게 도시 재생으로 꾸려갈 수 있는 데들은 도시 재생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일괄적인 이 도시 재생 정책이 조금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생 지역으로 해서 도시 재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과 이 도시 재생 지역의 격차가 커졌다는 거죠.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도시 재생 지역은 낡은 대로 계속 방치가 되고 주민들 생각은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재개발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 대폭 축소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죠. 오세훈 시장도 선거 과정에서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 도시재생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재개발로 허용을 해주게 되면은 도시재생에 헛돈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울시 절대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 현재
오 시장이 되면서 전면 재검토가 있다고 하니 지금 도시 재생에 돈이 들어갔던 지역들도 우리도 그렇다면 재개발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자, 이젠 개발의 시대입니다. 자, 스피드 주택 공급이라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시켜서 5년간 36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자, 이 오세훈 시장 얘기죠.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를 하고 50층까지 허용하겠다. 물론 거기에 공공기부 비율을 늘려서 이런 전제 조건이 달려있지만 신규 재개발구역 매년 몇 개씩이요? 25개씩 지정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다시피 재개발이 화두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낡은 동네들, 이런 동네를 어떻게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이거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서울의 신규 주택 수요가 매년 얼마나 필요할까? 자, 이거 보면은요,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이죠. 국토연구원에서 과거에 이 주택 종합계획 2013년에서 2020년 종합계획을 보면은요, 거기서 서울의 신규 주택 수요를 매년 5만 5천 세대로 예측을 했어요. 2022년도까지. 올해 2021년도죠. 2022년도까지 5만 5천 호. 근데 올해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이 3만 1211에서 내년에 2만 463가구, 약 2만 가구죠. 엄청 차이가 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집값 상승 예측에 이게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단기간에 주택을 확 공급하면 집값은 확 잡힐 건 반드시 맞는데, 분명히 맞죠. 하지만 단기간에 이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상기 신도시 언제 나와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에서는 2026년도에 입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최소한 2028년도 이후에나 될 것이다. 아직 멀었죠. 서울의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공공 주도 재개발, 공공 주도 재건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게 지금 진행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들어옵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질 때 처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나중에 준공될 때까지 평균 한 3년 잡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한 건 없잖아요. 최소한 3년 이상 집이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3년 이내에.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사실 재개발 투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재개발하면은 규모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10,000제곱미터 이상, 즉 3,300평 이상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재개발할 수 있는 면적 규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많아졌어요. 저층 주거지 개발. 면적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 저층 주거지들 이런 데들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소규모 재개발. 이건 뭐예요? 재개발 10,000제곱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규모 역세권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소규모 재개발 한대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이것도 역시 크게 이렇게 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동, 두 동 또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짓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민간 재개발,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공공주도 재개발, 공공재개발. 지금 재개발이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택의 폭이 넓은 데서 어느 쪽 방향으로 들어가야 될까?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넓어졌다는 거는 예전에는 재개발 면적 규모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찾기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면적 규모가 이제는 많이 완화가 된 거잖아요. 작은 규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입 재개발 전성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 마인드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투자는요, 이건 내가 해볼까 말까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요? 제가 책임져야 되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그 노후를 위해서 재테크를 한다. 그러면 재테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식 투자도 있을 것이고,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죠. 예, 이렇게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예. 자, 부동산 투자는 내 자산을 조금씩 불려가는 재테크의 한 가지 수단이지 일확천금의 수단은 아니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지금 정책의 방향이 가장 중요한데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 다들 아시죠? 정책이 지금 서울시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을 봐야 되는 거고, 부산시에 투자를 하면 부산시
도시 기본 계획을 봐야 되는 거죠. 부산시 정책. 한강변과 역세권이 지금 화두일까요? 한강변과 역세권. 제가 뭐 계속 한 7년 동안, 7년 이상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한강변, 그 다음에 역세권. 이게 비로소 지금 빛을 보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금주의 명언입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독일 철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할까 말까가 아니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갑자기 돈을 왕창 버는 사람 우리 뭐라 그래요? 졸부라고 얘기 많이 했죠. 졸부. 졸부라고 우리가 또 비웃음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동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정말 졸지에 돈을 벌었다 그래서 졸부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도 반드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냥 번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노력과 열정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셔야 부동산 투자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